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 밥상머리 최대 화두로 역시 부동산이 꼽히고 있습니다.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 집값 하향세가 뚜렷해지면서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집값 폭등을 걱정했던 지난해 추석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경착륙 경고음까지 들리는 부동산 시장,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 김근용 겸임교수,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대출 규제 계속 강화돼 오는 기조였지만 그 끝에는 이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 조치가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생겨난 규제인데 여전히 유효하게 시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조치가 해제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일단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규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정부는 15억 원 이상에 대한 대출 규제는 당분간은 좀 끌고 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좀 신중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여기 이제 올해 4월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기 사이클상 보면은. 그렇지만 이게 시장은 항상 유동적이잖아요. 그럼요.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이게 푸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예. 다시 묶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망해보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직은 시장이 침체기로 들어선 초입 혹은 그런 조짐 정도로만 판단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초입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까지는 이게 침체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문제라든가 또는 유동성 문제 등으로 볼 때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들이 많습니다만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그럴 거예요. 실제 또 시장이 그렇게 갈 것인가, 혹여 또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중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정 속도나 폭이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고 가파르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니까 일단 가계부채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하니 대출 부분은 좀 정상화를 하더라도 네, 당분간은 뒤편으로 좀 밀어뒀다가 천천히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기가 나온 것도 이제 9월 말에 있을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약간 규제 지역의 해제라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검토라던가 이런 것들을 먼저 다루고 네. 대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시장 상황을 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7월부터는 또 DSR 규제도 강화됐잖아요. 총 대출액 1억 원 이상이면 이제 DSR 규제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15억 초과에 대한 주담대 대출 규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대출 원금 자체가 15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이중 규제를 둘 필요가 있냐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DSR 규제가 강화돼서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혹여 이제 이 15억 원 초과에 대한 대출 전면 금지 자체가 풀리더라도 예. DSR 자체의 규제는 유효하니까요. 그렇죠. 유효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갑자기 이제 못 받던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제 소득 대비 기준으로 이제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에 따라서 이제 받고 있는 거라서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계속 좀 네네.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워낙 이제 19년에 제정될 당시에도 이게 금액 기준 자체도 좀 모호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15억 원이라는 네, 게요? 왜 15억 원인가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맞아요. 좀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남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대출이 이제 15억 원 초과
가격이 큰 주택일수록 대출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뭐 재산이 많거나 소득으로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것들을 충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 대출이 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전면 금지가 돼 있어서 오히려 조금 접근 반대로 자체가 아예 안 접근이 되는. 어려워진다 네. 뭐 이런 지적이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작권 침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지만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 경제부총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밀어놓은 숙제를 좀 밀어놨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겠지만 규제 자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뭐 근본적인 좀 질문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찾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안정 관련돼 가지고 그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그 뭐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게 안정이라고 하네요. 아, 변화를 하지 않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기간 동안 지금 뭐 주택 가격 상승 기간 대비했을 때는 뭐 하락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해도 기간이 상당히 짧게 느껴지는 거고요. 또 이런 그 흐름이 예. 당분간 좀 지속되고 또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LTV나 DSR이나 이런 추가적인 부분에 규제들이 대해서도 있거든요. 뭐 대출 저도 계산을 좀 해보고 지금 뭐 시뮬레이션 보도된 것들 보니까 이게 지금 신용대출이 늘어나면서 DSR이 적용이 되면은 뭐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주택 가격이 조정이 되고 뭐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한 20% 조정을 받고 가격들을 계산해 보니까 그런 대출 비율을 키워서 내 집을 장만하는 비용보다도 집값이 한 20-30% 정도 조정이 돼서 내 집 장만하는 그게 훨씬 더 큰 메리트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출에 대한 그 규제를 좀 풀어주고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택 가격이 뭐 정상적으로 좀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DSR이라는 게 글쎄요 이제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겠지만 맨 마지막에 저는 최후의 보루 정도로 논다라고 보거든요. DSR 규제 그렇죠. 자체를요? 뭐 40% 비율을 그 진짜 이래도 주택 가격이 또 안 잡히거나 또는 주택 마련하는데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뭐 겪는 그런 시기에 왔을 때는 비율을 조정하는 정도가 되겠지. 뭐 보통은 이제 LTV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을 좀 풀어준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재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네. 먼저 선행적으로 보겠는데 아직까지는 상승 기간 대비했을 때는 하락 국면에 들어갔고 그 기간이 짧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을 해석하는데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족한 거래, 뭐 소위 말하는 통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고 뭐 네. 섣부르게 진단을 해서 어떤 규제의 턱을 낮춘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정부도 뭐 시장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좀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추경호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조정 대상 조정 지역에 대한 해제 논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대책도 낸 뒤에 금융 규제는 좀 시장 상황 보면서 시간을 두고 나서 생각을 하겠다라고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은 로드맵처럼 순서를 좀 정해놓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또 그럼 조정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쏠리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관심 자체가. 아무래도 수도권 자체는 지금 거의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한 단계 좀 이제 완화된 뭐 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합니까?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하면은 규제 범위가 가장 넓게 그럼 규제 범위가 넓게 돼 있는 데가 아무래도 이제 규제 강도가 약한 지역들이에요. 그렇겠죠. 대출 부분이라든가 또는 전매 제한 문제라든가 그렇죠. 뭐 등에서 규제가 약하게 돼 있으니까 이 조정 대상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해제 요청하는 데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는 규제를 아예 풀어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쪽 지역은. 그런 지역들이 꽤 많이 네. 있죠. 그래서 실제로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국토부에서 개최해서 열었죠. 하고 이제 7월 5일부로 전체로 조정 대상 지역은 11개 지역을 해제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6개 지역은 이제 투기 과일 지구를 해제하면서 투기 과일 지구는 지금 사실 이제 지방에는 세종시 말고는 없어요. 맞습니다. 수도권은 네. 대체적으로 돼 있고, 그렇죠.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이게 투기 과일 지구를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은 뭐 전체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대출 부분에 대한 규제도 그렇죠. 더 완화가 되어지고 전매 제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시장 상황 봐가면서 뭐 조정해 나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부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단 저번에 말씀 주정심에서 6곳 해제하고 네. 조정 대상 지역도 11곳 해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어떤 해제들이 단계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까요? 막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예. 이번에 추경호 장관님께서 그런 얘기를 또 하셨고 네네. 그러면은 뭐 시장 상황 보면서 또 지역별 특성 이게 이제 이게 결정됐던 것이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청약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뭐 이런 거 봐서 결정됐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 많으니까 막 그런 상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약 경쟁률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지는 게 네네.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되다 보니까요. 시세에 비해서 현재 낮게 되어 있는 지역이 아직 꽤 많거든요. 막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판단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김규정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조정을 일단 고려를 해보겠다, 논의를 하겠다는 기조긴 한데 더 수도권 지역이 어떻게 될까가 아마 제일 관심이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상당한 도심 지역들이 이제 다 규제 지역으로 아직 묶여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금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간혹 일어나고 전반적으로 거래가 이제 소강 상태를 그렇죠. 보이고 절벽처럼 있으니까 돼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과중한 규제가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헷갈려서 좀 여쭤봤더니 이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이제 지정 기준이 뭐였죠? 뭐 이렇게 여쭤봤었거든요. 저도 좀 헷갈려서 네네. 아마 일반 국민분들도 이 두 지역의 지정 요건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시고 그렇죠. 좀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강도를 조정하는 기준이 뭔가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간소하게 통합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잠깐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이제 좀 특정적인 차이가 이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경쟁률, 이제 그렇죠. 신규 분양 시장에서의 이제 좀 약간 투기적인 수요 쏠림이나 쏠릴 뭐 수 이런 있는지. 것들에 따른 청약 경쟁률이 좀 과도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재고 시장의 가격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제 이런 이제 국민 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주택자들이 수요가, 선호하면서 경쟁률이 네.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의 좀 비대칭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네. 만약에 이거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남겨놓는다던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을 풀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LTV 요건이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나눴던 15억 원 초과에 대한 대출 금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풀리면 사실 그 규제가 없어지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검토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시장 여건에서는 좀 해제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가 상승률하고 집값 상승률 간의 뭐 세배 뭐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이제 지역 지정하고 뭐 이랬었는데 최근에 물가는 워낙 높고 집값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대한민국 전국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청약 경쟁률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수도권 지역은 사실상 좀 풀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풀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동향으로 봤을 때는 뭐 정량적인 요건은 갖춘 것 같다라고는 네네.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미달을 했고 또 최근 3개월 5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권 수도권이 되겠죠. 뭐 주택 가격 보니까 0.21%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거 대비했을 때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6.2% 네, 정도 워낙 높습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요건들은 갖춰졌는데 뭐 두 분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전체적인 그 시장 환경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기간이 상당히 짧은 기간, 너무 짧은 기간 동안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간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김규정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뭐랄까요, 뭐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이 상당부 있어서 어떤 통합적인 것들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서 뭐 한 1.3배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약간 수치를 좀 조정할 시기가 1.3배군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네.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1.3배보다는 조금 더 수치를 좀 높일 필요가 있고 또 3개월 기간도 워낙 거래량이 적고 모니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3개월도 뭐 한 6개월이라든지 이런 기간들을 해서 시장을 좀 더 면밀하고 조금 그 세부적으로 관찰하지 않는다면은 실수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정량적인 요건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정성적인 평가를 할 때도 뭐 시장 환경이라든지 청약 경쟁률을 기본적으로 보고 시장을 동향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에 급격하게 내려간 그 모습들이 어떤 요건을 해제하게 된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금융적인 부분이 있고 또 세금적인 부분 또 거래라는 이 부분들이 다 같이 묶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V자 반등처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그 시중에 있는 M2 통화량 자체도 오히려 더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유동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동성들이 네. 지금 일단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적으로 가 있는데 이 금액도 언제든지 다시 쏟아나올 수 부동산으로 있으니. 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할 수밖에 없고 이 짧은 하락이라는 그 기간을 잡은 기회를 놓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정부 생각합니다. 입장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번에 규제 지역이 해제될 때 세종이 안 풀린 걸 보고 좀 많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기도 집값은 좀 떨어지거나 혹은 아니면 뭐 그런 변화들이 분명히 보였는데 왜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세종만 이렇게 묶여 있지? 그때 그 당시에 정부에서 얘기했던 건 청약 경쟁률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만약에 뭐 주정심에서 또 논의를 해서 풀리게 되거나 조정이 된다면 세종이 이번에 좀 풀리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그게 정부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다음 차 회의가 또 이제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세종을 포함할지 여부는 뭐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데 예상하기 좀 힘들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종시가 워낙에 이제 그 사이에 집값이 급등을 많이 했어요. 올랐어요. 많이 네. 올랐고 또 좀 떨어지는 것도 또 1등이에요. 맞습니다. 막 빨리 이렇게 뜨거워졌더니 또 빨리 식더라고요. 또. 네.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한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높은 상태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음번에 어떻게 한다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단하게 어렵다. 예, 예. 그래도 여쭤볼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세종이 아무래도 워낙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격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지정 요건, 이제 가격 지수의 지정 요건은 이미 다 이제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을 좀 갖추기는 한 상태고요. 네, 청약이 문제인가 보죠. 그렇죠. 청약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이제 신규 공급분이 이제 세종도 많이 이제 분양이 얼추되고 네네. 이제 자녀분들이 남아 있어서 물량들이 막 계속 막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여전히 이제 뭐 주변에 대전의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지역보다는 이제 세종 쪽에 신규 분양들이 그렇죠. 나오면 신규 아무래도 주택들이니까. 이제 청약을 하시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주택 가격 조정분을 좀 더 이렇게 좀 비중 있게 검토를 한다면 네. 해제 가능성도 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아까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규제의 정상화나 완화, 이제 규제 해제 같은 것들이 또 시장에 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서울 재고주택 시장만 해도 사실 가격 하락폭이 이제 잡히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맞아요. 상황이고 네. 또 주요 이제 선호 투자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 조정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오른 것에 비해서
좀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인식을 요구하는 하고 이런 있고. 이제 인식 수준에 비해서는 네네. 여전히 이제 보유자들 집주인들이 그 정도 가격에는 그러면 안 팔고 그냥 버티겠다 이런 방어적인 태세를 아직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각차가 분명히 보니까요. 존재를 그래서 하네요. 여기서 뭔가 이런 규제 지역의 해제나 뭐 재건축 초과의 환수의 정상화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반대로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사실 수요자들은 이 가격이면 아직은 비싸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청약을 두드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 캡이 이미 있으니까 청약에는. 그렇죠. 지금 이제 상하제 주택이 주변 이제 기존 아파트 사고 파시는 거에 비해서는 네네. 가격적으로 그래도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게다가 뭐 정부가 지금 뭐 5년 동안 270만 호나 또 풀겠다, 87만 호의 공급하겠다. 택지 공급과 이제 도심의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활성화 계획 로드맵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재고 가격은 충분한 급매물이 나오면 좀 따져보겠지만 대출도 여의치 않고 금리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분양 위주로 좀 보겠다라는 신중론자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입지나 가격에 따라서 또 순간 또 높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전매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연관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규제를 풀어달라라는 얘기 중에 가장 큰 근거는 DSR이라는 대출 규제가 이미 시장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너무 다른 규제들까지 강하게 갈 필요가 있냐.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DSR 규제가 과연 1월 달에만 적용이 되고 7월에 강화가 됐잖아요. 근데 굳이 강화했을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DSR 규제라는 게 원리금에 대한 얘기니까 이자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원금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데? 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DSR 규제가 들어오고 나서 주택 가격의 그 조정을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수요도 상당 부분 그 가수요도 상당 부분 차단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DSR이라는 게 아마 2008년도부터 도입을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약 한 18년 뭐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뭐 코로나라는 급변하는 그 시대에 돌입을 하면서 계속 미뤄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가계부채는 쌓아져 올라갔고 그렇죠. 그 빚으로 지금 집값을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DSR 규제를 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전세에도 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에도. 예, 왜냐면은 지금 그 뭐 매매 가격 같은 경우도 주택하고 이제 금융 시스템이 결합이 되면서 가격을 올렸듯이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금융에 이제 금리 변수에 이제 통제를 받는 그런 임대차 시장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쌓여 있는 이 빚들을 뭐 그냥 놔둘 거냐. 그리고 이 빚이 자꾸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그 상황인데 결국은 부채를 좀 축소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DSR 제도가 단순히 그냥 내 집 장만하는 그거로 볼 게 아니라 자꾸 뭐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사회적인 그 부작용 같은 경우도 해소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아까 교수님하고도 저희가 그 토론 전에 좀 얘기를 나눴던 예. 게 뭐 주변에 은퇴하신 분이 한 1, 20억 정도 퇴직 자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사실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은 돈 아니죠. 네, 근데 자녀 집 하나 사주면 돈이 없다는 겁니다.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네. 본인의 노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뭐 단순히 부동산하고 내 집장만을 볼 게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 또 뭐 인구적인 부분 또 기재부나 국토부가 단순히 그 부동산만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전체적으로 네. 운영하는 그런 맞습니다.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이 제도가 초점이 내 집장만 하는 데만 맞춰 있으면 안 된다.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워낙
뭐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적 흐름 자체를 막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부족함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뭐 이런 어떤 생애 주기에 대한 어떤 노력들은 계속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현재 이 시점은 금리가 계속 올라왔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DSR 규제에 대한 필요성 혹은 너무 지나치게 강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주택 시장만 놓고 보면은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그 DSR이라는 게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내 소득분에서 총부채 거기는 이제 총부채 하면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용대출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기타 대출에 내가 대한 낸 원리금 대출에 상환. 대한 원금과 이자를 다 합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계부채를 우리가 구성을 봐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절반, 뭐 신용대출 등이 절반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집값이 좀 하락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는 이제 굳이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게 이 DSR에 포함되어 있는 게 가계부채가 같이 신용대출이 같이 얹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려를 같이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계대출 부채를 자극하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가계신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은 또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면은 뭐 이 부분은 좀 완화를 하더라도 어느 시점 가면 완화를 하더라도 그게 별 영향을 미칠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결국 뭐 부동산만 보고 모든 정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좀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호 부총리가 한 얘기 중에는 또 그게 있어요. 조정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초안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초안 대책 먼저 낸 다음에 금융규제 손대겠다라고 했는데 참 계속 뜨거운 이슈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금 계속 뜨거운 이슈인데 일단 조합원들이 어떤 이득을 얻는 게 3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뭐 최대 50%까지 매기는 현행 제도가 이 3천만 원이라는 허들이 뭐 1억 원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꽤 오래전부터 나와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실현되지는 않고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알려진 걸로는 국토부가 최종 검토 중인 걸로 일단 얘기는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합원 1인당 이제 발생하는 이익 3천만 원 초과해서 이거를 이제 1억 원까지 좀 끌어올리고 부과율 자체도 지금 10에서 50%까지 이제 금액대별로 이제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는데 그 부과율 자체도 좀 낮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동안 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유예된 기간도 워낙 길었었고 실제로 이제 대규모 정비 사업 진행한 곳에서 실질적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기됐었던 수억 원가량의 이런 부담금을 낸 사례가 사실상 아직 없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규모의 정비 사업 이런 뭐 이익이 뭐 상당히 적거나 아니면 이제 규모가 적은 그런 정비 사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제 좀 규모가 커서 실제로 수억 원씩 부과가 됐었던 이런 상황들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실제로 사업 진행과 함께 그런 적용 사례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적합한가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에 대한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좀 조정하는 것들은 저는 필요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워낙 이게 뭐 공약 과정에서부터 계속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검토를 거쳐서 뭐 금액이나 부과율이 지금 딱 뭐 명시된 건 아니어서 뭐 이제 섣불리 저희가 논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일정 부분 조정안이 이번 이제 추석 지나면 발표가 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이 뭐 예를 들어 1억 원으로 높아지고 기준이 상향되고 그다음에 부과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결국 조합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환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될 부담들이 낮아진다,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재건축이나 이런 정비 사업 쪽에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사업이 지연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기 조합원들의 때문에 이익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합들이 이것들이
유예되는 기간에 맞춰서 속도를 냈다가 실제로 적용이 되게 되면서는 이제 승인 과정을 아예 중단하고 뭐 이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의 조정이 이후에 사업 이제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하고 같이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안전진단 통과를 그쵸. 조금 기준도. 이제 완화가 될 허들을 좀 것인가. 낮출 수 있는 이런 구조 안전성 문제 비율 같은 것들이 지금 조정이 50% 죠. 같이 되면 네 그런 부분이 좀 같이 고쳐지면 속도를 내는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조합원들의 의견은 이미 개발이 환수 부담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이중적으로 또 과세가 되는 게 부담이 아니냐, 되는 데다가 부담되는 게 아니냐. 계속 이제 제기된 문제들이 이 계산 방식 자체의 모호성이라던가 이제 부당한 부분들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초과 이익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이라던가 계산 방식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좀 개비가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좀 더 명료해져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거겠죠.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우선 지금 뭐 그 부과되는 이익이라든지 이율 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데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부과 시점을 조정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부과 시점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 준비 단계가 있고요. 네네. 또 사업 시행 단계가 있고 완료 단계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상 시행 단계에서는 가격의 변동폭이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 단계, 그러니까 추진위부터 조합 설립 때 서로 거래되고 가격들이 올라가고 시장에서 과도하게 해석이 돼서 어떤 뭐 규제가 완화되고 하면 그때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가장 큰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금액이라든지 어떤 부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시점을 좀 더 사업이 명확하게 진행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공급에 대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그 폐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뭐 기대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용적률도 또 상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용적률 같은 경우도 바닥 면적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연면적들, 재건축들이 다 계속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생활권 안에서 전체의 또 면적을 또 합산을 하게 되면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굉장히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들이 개발이 끝나고 나면 뭐 사회적인 그런 손실이나 뭐 비용 같은 것도 많이 지불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과거처럼 어떤 지역을 바로 그 다이렉트로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뱅 돌아서 가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보안이라든지 방역 때문에도 뭐 외부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역 주민들이 갖는 인센티브가 상당 부분 적은 거예요. 뭔가 보호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네. 그 해당 조합들은 그렇겠지만 그 지역 또 주민들한테 바깥에 계신 분들은 불편할 그렇죠. 수 예.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공기여에 대해서 사실 이 재건축에 대해서 반발도 많은 게 공익성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개발 형태가 돼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뭐 공공기여라는 느낌이 좀 약하면은 소위 말하는 요즘 상생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생기여 형태가 돼서 뭐 아파트 커뮤니티를 좀 개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지를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가져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외부하고의 뭔가 이런 단절된 느낌보다는 그 안에서 같이 지역 주민들이 뭐 같이 생활을 하고 본인들이 갖는 그 인센티브가 있는 네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조합원들한테 그렇죠. 이익을 갈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고요. 또 용적률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뭐 용적률 뭐 500% 이런 것들도 기대도 하잖아요. 높인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근데 뭐 해외 사례 뭐 1000몇 프로, 2000몇 프로 얘기하는데 제가 좋아하고 여행도 뭐 많이 갔던 도시기도 한데 뭐 네네. 뉴욕이나 홍콩, 도쿄, 그다음 훨씬 뭐 높죠, 우리보다 용적률이. 예. 근데 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과연 이렇게 높은 용적률을 가진 도시가 네. 집값이 낮았냐? 아니면 집값이 안정이 됐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임대료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 기자분들도 뭐 특파원으로 나가고 뉴욕에 네네. 가신 분들 보면 다 위성 도시에 살고 계시는 경우들이 집값이 비싸죠. 일단 예. 네, 중심부는. 그러니까 이런 그 집값이 올라가고 또 수요가 큰 지역에는 아무리 공급을 해도 주택값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뭐 적은 지역에는 일정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면 그 지역 주민 사람들이나 뭐 그분들도 상당 부분 인센티브가 생겨주지 않으면 뭐 앞으로 일조권이나 교통 체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생기면 또 교통을 또 개선을 해줘야 되고 또 맞아요.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가고 부가적인 하니까. 것도 계속 따라오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제초안은
폐지는 좀 어렵겠고 이런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보다는 시행 단계부터 부과를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맞다.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과 시점까지도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또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종부세였을 겁니다. 종부세 뭐 액수, 가액이나 그다음에 일시적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종부세 매기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있었는데 일단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법안은 국회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수자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한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주는 이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쟁과 또 입장차를 보이면서 빠지게 됐는데 이게 합산배제 신고일이 16일이라고 해서 언제쯤 될 수 있을까도 궁금해해요. 본회의는 또 27일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올해만 적용하기로 했던 법안인데 시한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거 되는 걸까요? 글쎄요. 너무 이게 사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문제는 이제 예. 부부 공동명의 경우인데 여기 이제 1주택자로 단독 명의로 돼 있는 경우 같으면 우리가 이제 11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번에 네네. 이제 14억은 서로 논의하다가 그건 합의점 못 찾았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11억. 그다음에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을 때는 각자 6억씩이니까 12억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을 이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수요자가. 있는데,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신청 기간이 이달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란 말이죠. 네. 기간은 짧게 돼 있고 지금 이제 본회의는 뭐 27일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그 기간에 어느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걸 유지를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장점은 12억까지가 공제가 되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공제가 커지죠. 커지니까 좋은데 문제는 또 1주택자로 변경을 시키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고령자라든가 그다음에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서 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선택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가구들이 제가 뭐 알기로는 그런 공동명의로 돼 있고 대상자가 되는 게 12만 가구가 넘은 것 같던데요. 그래요? 예, 12만 이렇게 가구. 돼 있으면 상당히 고민하는 가구들이 그렇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어떤 해결이 되지 않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분들한테는 계속 뭔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네요. 선택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예. 소장님 어떠세요? 이 부분은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야가 입장차가 상당히 큽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올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 볼 땐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올해 한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올해만 이제 올해 한정이면 한시적으로 올해 안 되면. 3억을 추가해서 14억까지 하는 얘기가 이제 정부 안으로 나왔었던 그러니까요. 건데 사실상 지금 이 종부세 부과 스케줄상으로도 여의치가 않고 물론 이제 계속 이제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합의를 봐서 나중에 뭐 소급을 다시 하거나. 돌려주는 네. 방식까지도 고려를 할 것처럼 얘기가 흘러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지금 상으로는 이제 여야 합의가 좀 안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높아서 올해는 현재 기준대로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는 11억 기준에 이제 고령자나 장기 보유 공제 쪽이 더 유리하신 것들을 판단해서 일단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방식상으로는 정부가 이제 부과한 금액 대신 이제 뭐 바뀔 것들을 고려해서 본인이 좀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예. 그런 복잡한 것들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상 어려워요. 없을 거기 네,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예, 이제 부과된 것들로 이제 대부분 이제 그대로 이제 납부를 납세를 하고, 하셔야 하게 되는 되죠. 상황일 거고 이게 또 나중에 변경이 돼서 다시 계산을 해서 환불을 하고 뭐 이자 지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행정 사실상 부분도 뭐 그렇고. 불가능한 건 네, 아니지만 쉽진 않죠. 사실상 좀 올해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한정인데 올해 안 될 것 같다는 거는 사실 안 하겠다는 얘기처럼 받아들여지는데 국민들은 사실 세제 개편안이라는 걸 정부의 발표를 들으면서 기정사실화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더 복잡해지게 꼬여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 수요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하고 또 뭐 소위 그 정부 전문가들 네. 또는 뭐 정부 뭐 이런 당국자들도. 층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라든지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큰 크죠. 거죠. 네. 그런데 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변화가 일어나긴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소위 좀 부동산을 투자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나 종부세 납부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의 그냥 인터뷰, 이건 뭐 좀 작은 사례인데 네. 그냥 물 건너 갔다라는 표현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 뭐 일정하게 이게 어느 정도 트렌드로 한동안은 장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차라리 좀 더 뭐 홍보를 잘 하시든지 아니면 어플을 좀 개발을 하시든지 전세 요즘 깡통 전세 그런 것처럼 이런 혼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접근성을 더 높일 수 그렇죠. 있도록. 그거를 찾아주시는 게 오히려 더 더 도움이 낫다.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국회가 워낙 시끌시끌해서 요즘에 뭐 야당도 여당도 시끌시끌하기 때문에 과연 잘 해결될지가 좀 의문인 상황이고, 시장은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침체 혹은 이제 하락세 초입에 들어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추석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추세들 계속 더 빨라질 거라 보십니까? 뭐 이 추세는 유지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세요? 뭐 주별로 보면은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지만, 네, 한 주가.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추세는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략적으로 내년까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저는 내년까지요? 그렇게 보는데요. 여기 물론 여기서 가격이 우리 아까 이제 송승현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가격이 꼭 떨어져야만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낮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세선을 갖다 놓고 봤을 때 좀 꺾여 있는 그런 선은 유지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까지? 실제로 네. 또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 심리 지수라든가 네. 또는 부동산 시장 압력 지수, 이 국토연구원에서 늘 발표를 하고 네네. 있는데요. 그거 보면은 심리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 압력 지수를 봐 보니까요. 예. 작년 5월 달에 158인데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높으면은 네. 이제 상방 압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100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하방 압력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150발이면 상방 압력이 과도하게 상당히 큰 작용했다라고 거죠. 봐야겠네요. 예. 작년 5월 달에 그랬던 지난해는 게 그랬어요. 올해 7월 달에 봤더니 80%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했군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압력은 결국은 이제 지금 봐보면은 금리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거래 절벽 문제도 미분양도 꽤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뭐 이런 상황 볼 때 당분간은 그런 추세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심리가 그렇게 사실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요. 그쵸, 더 오를 내년 겁니다. 상반기에도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쪽으로 계속 최근에 이제 감지가 얘기들이 되고 나오고. 있고, 뭐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도하게 단기간 급등한 주택 가격이 적정 이제 하락하는 걸 기다리시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 관망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 수준, 그동안 오른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적정하다라고 기대하시는 부분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조정이 아직 다 진행이 되지 않은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기다리시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좀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천천히 좀 조정이 되는 장이 길어질 것 같고요. 네. 요즘 금융 위기 때랑 비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조정을 받고 또 금방 회복도 됐었는데, 지금은 계속 완만하게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조정이 좀 길어지는 상황이라서 일단 개인들이 뭐 주택 구매나 이런 거 좀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거주하셔야 되는 대상 지역의 이제 목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 두시고 시장의 상황들을 좀 한동안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결국 이제 집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집을 원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일종의 힘겨루기라고 봐야 될까요, 이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네. 힘겨루기가 매수자가 훨씬 더 우위인 그런 시장인 건 맞고요. 그리고 추세가 뭐 급락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뭐 당분간 그 그림이 뭐랄까요, 뭐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받는 서서히 흘러내리는. 추세선이 그렇게 나오지 뚝 않을까.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안 나올 것 지금 같다는 상황에서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제초안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 그게 정책이 조금씩 관여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뭐 우려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뭐 국토연구원 또 계셨으니까 얘기하는데 네. 그 보고서 보면은 역시나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도 금리 변수가 가장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나 또 우리나라의 그 소위 금리 인상의 정점이 아직 도달을 하지 못했으니까 또 도달 이후에도 그 여파가 한 12개월에서 한 15개월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그 기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 기간이 상당 부분 뭐 내년 하반기까지도 이어지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런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추세에서는 좀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대명절 추석이죠. 추석 밥상에서도 아마 부동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또 규제는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은 유지되고 있고 금리는 오르는 시기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도 뭐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해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을 또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또 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근용 교수, 김기정 소장,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